네, 이낙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낙연 TV에 나와서 많이들 좀 당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게스트가 아니라 진행자로 이낙연 TV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의외의 신선함, 또 의외의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는 한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낙연 의원님하고 이렇게 처음 뵙는데 말이죠. 오늘은 좀 이렇게 딱딱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곳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떠세요? 좀 기분은 다르신가요? 스튜디오에 계시는 것보다? 그럼요. 네. 끝인가요?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채널의 주인공이시고 사실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본다고 할까요? 예.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한번 꾸려나가보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좋을 것 같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저를 드러내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만한 것도 제가 한 달 가까이 들었던 또는 생각했던 많은 얘기들을 최대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낙연 의원님, 전 대표님께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라는 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국민 여러분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이미지?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하고 뭐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의원님 하면 엄중함 예. 떠오릅니다. 네. 네, 의원님과 함께 마음에 안 따라다니 드는 마음에 안 건데. 드시죠? 네, 네. 이상하게 그래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떠오르는 거는 뭐 유능함? 아이고, 그럴까요?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국민께서 나에게 이런 이미지가 좀 갖고 계실 것 같다. 뭐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하도들 그 총리 때하고 지금이 많이 다르다 그러셔서 네. 저도 아쉬운데요. 네. 저는 똑같은 이낙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도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새로운 이낙연의 이미지를 예.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1부에서는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2부에서는 보다 솔직한 정치인 이낙연이 아니라 인간 이낙연에 대한 일상의 솔직한 모습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낙연 TV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인터뷰라고 해서 1, 2, 3, 4 번호를 매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번호를 고르시면 제가 뗄 거예요. 거기에 네. 키워드 하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한번 떼어볼까요, 의원님? 예, 저 선거 때문에 많이 좋았다가 많이 아팠거든요. 네. 저희들 기호 1번. 아, 예. 자나깨나 당생각 1번 예. 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잔. 키워드가 지난 한 달입니다. 예. 아마도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한 달의 시간 동안 뭐랄까요,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도 좀 아끼셨던 것 같고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도 굉장히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한 달 동안의 근황 어떠셨는지,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요? 예. 많이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총리를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온 게 작년 1월 14일이었었는데요. 그 뒤로 1년여 동안 선거를 3번 했어요. 네. 국회의원 선거, 전당대회,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에 계속 제 얘기를 하면서 지냈죠.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국민들 말씀을 들어보자 했던 것이고요. 특히 청년들이 네. 많이 어려우시고 또 속상하시고 이런데 그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보고 싶었어요. 내 얘기를 하던 시간들을 잠깐 멈추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네.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마 많은 국민들을 만나 오셨을 텐데 네.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따끔한 회초리 같은 이야기도 있으셨을 거고 또 뭐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있으셨을 거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국민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제일 아팠던 것은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정치 생각할 틈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네. 그것이 정치에 대한 얼마나 큰 실망을 표현한 것일까 하는 것이 아팠죠. 그리고 어떤 지방대학 학생은 네. 이렇게 당신이 지방대학 학생이어서 좀 차별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울컥 우시더라고요. 그게 영 그냥 마음에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격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해주셨어요. 이번 재보궐선거 야구로 치면 7회 말에 홈런 2방 맞은 건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9회 말에 맞았을지도 모른다. 아직 2이닝 동안 네. 잘 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이 약간의 위로가 네. 됐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이제 아프지만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한 달 동안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 저라는 사람이 국민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일까, 도움을 드릴 수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떤 성찰의 결과가 있습니까?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제 한번 재보궐선거를 복귀를 해봤을 네. 때 혹시 후회 지점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기저질환이랄까 하는 게 있었지요. 그것을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고 지내온 것이 크게 뉘우쳐지네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값에 폭등이 계속됐는데 네. 왜 그때 그걸 차단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코로나의 질곡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네. 그러자면 정부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네. 그런 승리에 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했죠. 기저질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쌓여왔던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됐고 이것을 어쩌면 참패 이유로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거기에 이제 싶습니다. LH 사태가 네, 결정적이었죠. 불을 지른 네.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30 세대를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아, 그럼요. 네. 이번 선거에서 끌어안지 못했다기보다는 2030이 그 세대가 이미 민주당한테 많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었다 하는 그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네. 그중에서 대부분 청년들과의 만남에 굉장히 예. 집중해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어요? 이제 제가 그 사시는 얘기를 하시도록 많이 네. 유도를 했었고요. 그 어떤 식으로 사시는가, 고민은 무엇인가,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가, 뭐 그런 등등 여쭤봤지요. 네, 지방에 계시는 청년들의 공통되는 고민은 서울로 가야 할 텐데 가자니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네. 내 몸 누일 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저런 고려 때문에 지방에 머물기로 결심한 청년들은 네. 결심하고 보니까 지방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 열심히 하겠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아마 2030 청년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다짐이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동안에 제가 청년들께 느꼈던 미안한 마음, 이 미안가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경총을 방문해서 올해 하반기라도 청년들 공개 채용 좀 늘려주십시오. 기업들 어려운 줄 알지만 어려울 때 좋은 인재들 많이 구하시면 훗날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기업들이 지금 공개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부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볼 적에는 그 수시 채용이 혹시 불공정한 채용이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니 올 가을이라도 한번 통 크게 공개 채용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손경식 경총회장님은 청년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공개 채용 늘리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셨고 네. 중소기업 중앙회장님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고요. 앞으로도 청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일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골라주시죠. 몇 번이 마음에 드세요? 네, 1번 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2번으로 가죠. 네, 차례대로 2번 가겠습니다. 당신과 민심. 사실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네. 하죠. 자, 5월 2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임이 됐고요. 새롭게 지도부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혁신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네. 혹시 의원님도 문자 폭탄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많이 있습니까? 예, 때로는 괴로울 정도로요. 괴로울 정도로. 네네. 받기도 하고요. 과거부터 제가 총리할 때도 많이 받았죠. 네. 네. 근데 이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으로 인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방식이고 네. 또 일부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는 것 같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우선은 전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당심이 한 갈래만은 아니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느 쪽만이 당심이다. 또 딴 쪽은 민심이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친 단순하다 보고요. 어느 쪽 갈래이건 간에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제를 지켜야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자 폭탄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거친 것은 외면하기 쉽거든요. 서로 엇갈리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그 거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균열이 우리 당원들 내부에 이렇게 있는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절제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제 민주당이 예전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한 그 시작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국민들의 삶을 더 찬찬히 살피고 삶에 도움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그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국가가 내 삶을 과연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국가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을 벌 방법이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지는 선거는 대체로 심판 선거입니다. 흔히들 회고 투표라고 그러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얼마나 실현 가능성 높은, 그리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또 다른 승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일에 당이 집중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저 자리에서 네. 제가 커피를 한 잔 네. 의원님과 마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말 한마디 하기도 더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혹시 그 의원님께서도 뭐 악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세요? 그럼요. 그러세요? 그럼요. 상처도 좀 받으십니까? 그럼요.
근데 왜 악플들도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고 뇌리에서 안 잊혀지세요? 우선은요, 턱 없는 얘기는 상처를 덜 받죠. 그렇죠. 예. 근데 맞는 얘기를 아프게 하면 아프죠. 되게 아프죠. 네. 예. 되게 아프죠. 예. 짐작하실 거예요. 지혜 씨도 악플이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악플 다를 게 있어요? 아유, 뭐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그 터무니없는 얘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의 경우라면 뭐 정말 저 여자의 눈빛이 싫어 이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악플들이라는 게 이제 의원님께서는 늘 그 국민들의 반응에 반응 속에서 사셔야 되는 운명이신데 네. 그냥 건너뛰셔도 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런데 주변에서 저 친한 분들은 보지 말라 그래요. 네. 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 봐지대요. 특히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는 보거든요. 그죠. 쭉쭉 울리면서 보게 되죠. 예. 잘못 누르면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다 보면 그게 걸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어떤 시간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네. 그 충고의 악플입니다. 의원님 본인 특유의 목소리로 다 직접 읽어보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상 듣기만 해서 해결은 언제 합니까? 예, 우선은 잘 경청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지나친 존대어가 가식으로 느껴짐. 가식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의 까다로움인데요. 네, 조언 기억할게요. 이낙연 아저씨 약간 우려봇 같은 맨날 우려만 함. 네, 좀 그러네요. 좀 더 밝게 할게요. 이낙연 목소리 나오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왜 제 목소리가 싫은가요? 네. 지지율 9%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프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러다 정권 뺏기겠어요. 네, 우려 충분히 짐작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궁금해요. 그냥 인간으로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의견들이 달릴 때 그거를 읽는 심정이라는 거는 어떠세요? 정치인을 떠나서.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보니까 네. 아예 그냥 그 셀프 디스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도 매우 좋아하시대요. 네. 제가 올 봄에 강원도 춘천에 가서 계란 맞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계란 맞은 분 중에 가장 비싼 계란 맞은 사람이 나다. 한 판에 8,000원짜리를 내가 맞았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대요. 네. 혹시 이제 이 악플 읽다 보면은 뭐랄까 되게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혹시 그 악플에 댓글을 달아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댓글은 안 달았고요. 네. 어쩌다 한두 번 네.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네. 의원님께서 직접요? 네. 오. 예. 근데 후회했어요. 왜요? 조금 감정적으로 될 대응을 때가 하셨나요? 있죠. 네. 그게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할 때 네.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럴 네네. 수가 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좋아요 이렇게 누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내를 들키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내심 좋아는 하고 계신다. 뭐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의원님께서 이 악플들을 쭉 읽으시면서 굉장히 표정이 더 진지해지시고 뭐랄까요, 이 악플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반성하시는 모습이 언뜻 보여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요. 제가 기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를 하실 적에 담당 기자였는데요. 좀 아픈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제가 덕이 부족한 탓이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후회했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저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죠.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남은 키워드가 3번, 4번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촬영 감독님 몇 번으로 갈까요? 순서대로 3번. 3번 좋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뜯습니다. 젠더와 청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거든요. 젠더 갈등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글쎄요, 뭘까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청년들께서 나로서 살고 싶다 하는 의식이 강해지시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를 앞서가려고 하는 분들과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양쪽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네. 남성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떤 수혜도 입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 보호 정책 때문에 내가 입는 피해들이 손해들이 많다. 여성들의 입장은 아직도 남성 중심 사회다. 여전히 더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된다.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세요? 남성의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60대, 50대, 40대, 30대에 비해서 지금 20대 청년 남성들이 성장기를 지내오신 과정이 다를 거예요. 선배 세대와. 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성들의 현실로 눈앞에 놓여 있죠. 안전의 문제라든가 네.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경력 단절,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느끼시는 그 박탈감, 피해의식,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네.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이 갈등이 치닫고 있냐면 그 여성 할당제처럼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남성의 징병제처럼 이제 여성들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평등하고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20대 남성들께도 한번 여쭈어봤어요. 예.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걸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대답이 더 많고요. 또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병들은 남성의 징집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사병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군인들은 모병제로 모집이 돼서 이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죠. 앞으로 20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정예화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확대해갈 것인가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같은 걸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한 3천만 원 가능하다면 그게 될까.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이렇게 일단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월급을 점점 올려서 드리는 형태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조합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무가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믿음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몇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셨단 말이에요. 혹시 질문을 하시고 의견을 좀 들으신 것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네. 어떤 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군요. 네. 예, 청년들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꼭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역할, 사회에서 꼭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 뭐라고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그게 이제 정치인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겠다, 표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선 미안하지요.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청년들을 이런 현실로 내몰았다는 것이 미안하지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청년들께 해드릴 게 있다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순간에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더 공정함이나 정의를 더 갈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공정이 많이 상처받았고요. 정의가 지체되고 있죠. 그걸 빨리 공정을 재정립한다든가 좀 지체됐지만 정의를 빨리 실현해 드린다거나 그런 노력을 정치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키워드. 개혁과 미래. 일단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남았고요. 그동안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다양한 개혁을 시도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뭐 성과가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좀 미진하다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우선은 제가 대표로 일했던 6개월 반 그게 저의 업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에 420여 개 법안이 통과됐었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혁의 열매라고 봐야죠. 그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민생을 위한 개혁이 국민들께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것이 제도만의 개혁으로 국민들께 체감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부가 시작했던 이 개혁의 과제들을 강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정과 통합의 이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꼭 그것을 둘로 나눠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개혁들은 빨리 매듭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힘겨운 생활들을 이어오고 계신데 경제 회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이른바 지표상으로 볼 때는 빠른 회복에 놓여 있죠.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GDP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굉장히 호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삶에까지 그 온기가 전달되는데 시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업종 간에도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서요. 빨리 메꿔드리고 국민들이 삶에서도 온기를 느낄 만큼 그 경제 회복이 국민들 실생활 속에 많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볼까요? 의원님께서 사실 대표이셨던 시절부터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신복지 네. 이야기 많이 하셨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지금 5살 아기 엄마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보육하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신복지가 뭐냐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합니다.
IT는 4만 달러 수준의 상태에 벌써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이에요. 그 2만 달러 수준에 놓여 있는 복지를 빨리 3만 달러 수준으로 올리자. 우리 소득이 이미 그만큼 됐으니까. 제가 발명한 게 아니라 2015년에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제안을 했어요. 이른바 보편적 사회보호의 개념을 제안했고 그것을 유엔이나 OECD나 EU나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안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죠. 이제라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환경은 아까 물과 미세먼지 같은 거. 네. 이 8개 분야에서 최저 기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최소한 필요한 기준, 이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을 하고 적정 기준은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 얘기인데요. 7가지 정책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 2025년까지는 4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자. 그리고 2030년까지 준비를 갖추어서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학교가 책임을 지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 의무교육과 유치원 무상급식. 지금은 이미 기초학력의 격차가 있는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맞아요. 예. 그 격차가 좀처럼 안 좁혀집니다. 네. 코로나 때 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1년 전에 아이들을 의무교육시켜서 기초학력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 그래서 교육 불평등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시달리지 않게 하자. 그것이 만 5세 의무교육 제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복지입니다.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해왔는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너무 복지가 처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자.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 안 했던 것도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막 상상을 하니까 이렇게 현실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막 미소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혼자 한 7분가량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었는데 예. 길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안 드렸다면 너무나 서운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는 좀 다릅니다. 정치인 이낙연에서 인간 이낙연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길게 하실 수가 없어요. 코너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